국내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업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고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숙박업과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 탓으로 풀이됩니다. 산업은행은 STX 조선해양이 노사 합의로 제출한 자구 계획을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TX 조선 자구 계획이 희망퇴직이나 아웃소싱 등 인적 구조조정안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자구안이 산업은행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정 관리 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관련해 오늘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투자자 피해 보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금수저 청약 논란으로 잡음이 일었던 아파트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손질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군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5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는데 역대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우선 3월 실업 상황부터 짚어보죠. 실업률이 5%에 육박했다고요? 네, 3월 전체 실업률은 4.5%를 기록해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2001년 3월 5.1%를 기록한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 실업자는 지난해 3월에 비해 12만 명 늘어난 125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은 11.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로써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6월 10.4%를 기록한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 보조지표 3은 24%를 기록해서 지난 2016년 3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당초 2월 초였던 공무원 시험 접수율이 2월 말로 바뀌면서 실업자로 잡혔어야 할 13만여 명의 청년 응시생이 2월 고용지표에서는 빠졌는데요. 이들이 3월 통계에는 다시 포함이 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악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 기자, 2월에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워낙 안 좋았었는데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어땠습니까? 네, 3월 취업자 수는 2,655만 5천 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11만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4천 명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긴 했지만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 2009년 3월 19만 5천 명 감소한 이후 가장 적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산업별로 보면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8만 8천 명 늘어나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고요.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11만 6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세계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고용시장에는 한파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하진입니다. 법정관리 위기에 몰렸던 STX 조선해양이 최악의 파국은 피했습니다. STX 조선해양은 어제 오후 늦게 인건비 감축을 핵심으로 한 자구안과 노사 합의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구안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김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산업은행이 자구 계획안에 이제 지금 검토에 들어갔죠? 네, 산업은행은 STX 조선해양 노사가 이제 그 합의로 제출한 자구 계획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구 계획안에는 이제 인력 감축 대신에 전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 그리고 임금 삭감, 상여금 삭감 등을 통해서 인건비의 75%를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STX 조선해양은 법정 관리 대신 이제 경영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 결론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STX 조선해양이 이제 자구 계획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법정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그 구조조정 원칙이 지난달 열렸던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만큼 정부 결정도 거쳐야 하고요. 그런데도 이제 일각에서는 합의서 내용이 채권단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동조선에 이어서 STX 조선까지 법정 관리에 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채권단이 제시한 최종 시한을 넘긴 상태에서 이런 자구안이 나왔는데 이 노조의 버티기에 구조조정의 원칙이 무너진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산업은행이 시한을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던 구조조정 원칙을 스스로 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산업은행은 노사 확약서 제출 시간이었던 9일 오후 5시를 넘기면
곧바로 법정 관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하지만 노사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산업은행 측은 오후 5시는 STX 조선의 업무 시간일 뿐이라며 데드라인은 9일 밤 12시라고 한번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산업은행이 잇따라 노조 측의 데드라인을 연장해주면서 구조조정은 시간을 끌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뭐 되도록이면은 살려야겠다는 뭐 산업은행의 의지를 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한국 GM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 GM 사태, 지금 데드라인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노사 대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GM조선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이제 인천 부평공장에서 제8차 임금 단체 협약 교섭을 이제 진행합니다. 사측은 오는 21일 이제 부도 처리 신청 데드라인으로 사실상 통보한 상황이지만 노사 간의 이견이 워낙 커서 사실상 합의에는 이르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노조는 임금 동결과 성과급 지급 불가 방침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지만 이제 1,000억 원에 달하는 일부 복리후생비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베리앵글 GM 해외 사업부문 사장 또 어젯밤 한국에 들어왔다고요? 네, 베리앵글 사장은 이제 어젯밤 입국해서 벌써 6번째로 한국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산업은행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실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산업은행은 원래 이달 말까지 실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부의 이제 핵심적인 자료를 놓고 GM 본사와 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앵글 사장은 실사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해서 이제 본사 입장을 전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노사 간의 임단협 타결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앵글 사장이 노조 집행부와 만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한국 GM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삼성증권이 배당 착오 사태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에 대해 오늘 보상안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김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재발 방지책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피해자 구제가 우선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어제 김기식 금감원장 주재로 열렸던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 참석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일단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보상을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증권 내부에서 마련 중인 이 자체 보상 기준을 금융당국과 협의 중인데요. 이를 거쳐서 최종안을 오늘 오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피해자 구제 범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 사고 시간을 언제로 정하냐, 이거에 따라서 투자자 보상 범위도 많이 달라지겠는데요. 맞습니다. 지난 6일이죠. 하루 동안 거래로 손해를 본 투자자, 전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주가가 급락할 당시에 매도에 나섰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할지가 나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6일 이 특정 시간대 거래를 한 투자자들이 보상을 받지 않겠느냐는 것이 중론입니다. 삼성증권은 이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수용해서 가능한 소송이나 분쟁 없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사와 투자자 간 이견이 생기면 뭐 소송이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네, 김 기자, 지금까지 삼성증권에 접수된 피해는 어느 정도로 지금? 네, 됩니까? 지금 뭐 투자자 그 피해 구제 전담반을 운영 중인데 어제까지 이틀 동안 400건이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구성훈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지금 임직원들이 이번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한 명씩 직접 방문해서 사과를 하고 구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증권은 이 피해 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피해자 집단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 지금 삼성증권 피해자 모임이 개설이 됐고요. 또 한 법무법인이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카페에는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등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또 지금까지 드러났던 삼성증권 직원 16명 외에도 추가 문책 사례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증권이 지난 6일에 그 사고 당시에 매도를 했던 직원 16명 외에도 실제 거래를 하지는 않았지만 매도를 시도했던 직원 6명에 대해서 추가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의 이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서 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도 내부 그 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잘못이 확인된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그 징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후폭풍이 정말 거센데 삼성증권 자체도 타격이 작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삼성증권이 4일 동안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거든요.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만 봤을 때도 이 보유 주식의 가치가 400억 원 이상 넘게 증발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제 국민연금이 삼성증권과의 그 직접 운영
전용 거래를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어서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그리고 교직원 공제 등 다른 연기금도 삼성증권과의 이 직간접 거래를 전부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삼성증권 배당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가운데 오늘부터는 본격 현장 검사가 실시됩니다. 이제 관심은 주식을 매도한 16명, 그리고 그 추가로 지적이 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자를 구제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노영희 변호사 모시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제 금감원이 잘못 입고된 이 주식을 판 직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 법적인 접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내 통장으로 잘못 입금된 돈을 내 돈인 것처럼 함부로 사용한 경우에도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만약에 그와 같은 식으로 이번에 잘못 입금된 나의 그 계정으로 들어온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자체가 일반인이 아니고 그 증권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횡령죄가 적용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법조계의 시각이고요. 횡령죄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보관이 위탁된 물건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했을 때 발생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 혹은 그냥 단순 횡령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업무상 횡령이라고 한다고 하면 10년 이하 징역이고 혹은 5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을 때는 또 이게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중한 죄에 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주식을 팔면 영업일 기준으로 이제 3거래일이 돼야지 이제 매매 거래가 네네. 완성이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아직 차익을 얻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 견해가 다를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로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물, 즉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매도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반환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기수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득을 실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에 그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예 이건 유령 주식이었지 않습니까? 28억 원어치. 유령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팔 수가 원래 없는 거였다라는 측면에서 이거 아예 원시적으로 불능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고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여러 가지 견해가 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최소한 미수나 기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입고 담당자의 경우는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입고 담당자가 일부러 만약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가 팻핑거라고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제 조작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순 실수에 그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은 받지 못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고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증권 회사 차원의 조치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징계 절차 그리고 환급 조치에는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외에 더 진행된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매도를 한 사람들이 16명으로 나오고요. 매도를 시도했는데 실패한 사람이 6명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아마 대기 발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팔았던 주식을 전부 다 다시 반환해서 그러니까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도 손해배상이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이 직원들에게 막 달라고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일반 투자자나 손해본 사람들은 삼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네. 삼성에선 직원들에게 그런 보상 그렇군요. 절차를 하는 것이고 네. 형사적인 처벌도 당연히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지금 이제 한편 이제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보상 문제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날의 손해로, 그러니까 갑자기 501만 주가 풀리니까 이제 손절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팔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네. 전체 올해 사들인 물량의 3분의 2를 팔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를 그래서 350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어제까지 확인된 피해자의 그 일반 피해자의 수가 434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도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근데 문제는 손해배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몇 퍼센트 정도 떨어진 이 상황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렇겠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치열한 법리 다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거는 고의를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 실수가 아닌. 근데 고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전문가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유선으로 이미 팔지 말아라는 공지가 난 다음에도 팔았다라는 것 때문에 9명이 팔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고의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일일이 이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지금 신속한 보상을 약속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소송 조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마 집단 소송을 하는 것이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증이나 이런 것들이나 법리 같은 것들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기 좀 힘들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카페를 개설해서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 법무법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한 곳에 너무 많은 또 집단들이 가게 되면 또 업무 처리에 좀 힘들기 때문에 아마 조금 분산시켜서 이런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집단 투자 혹은 집단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정착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그 결과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구조이니까 좀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참여하는 것 사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보상이야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제 회사 이익에 악영향이 생긴 건 분명합니다. 다른 주주들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겠죠.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350억 원이라고 하는 손해를 받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증권을 통해서 어떤 거래하는 것을 지금 중단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고액 투자자들이 사실은 네. 충성도가 그동안 높았었는데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는 신뢰를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도 이탈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삼성으로서는 아마 그 생각하지 못했던 손해가 상당히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무형의 손해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금감원은 오늘부터 이번 사태에 대해서 현장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삼성증권의 징계 수위도 이제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김계시 원장이 이 사건은 희대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징계를 사실 예고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또 이 그 증권과 관련돼 있는 그런 그 징계는 기본적으로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기간 경고가, 그러니까 기간 주의가 있고 경고가 있고요. 영업 정지가 있고 인가 취소가 있는데 네. 최소한 기간 경고 정도는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간 경고가 내려지게 되면 이때부터 중징계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1년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삼성에서 초대형 투자은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 자체가 아예 지금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아마도 기간 경고 이상으로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더 이제 일파만파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영업 정지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삼성증권이 지금 큰 어려움에 지금 그렇습니다. 직면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어떻게 또 다시 찾을 수 있을지가 또 과제가 되겠네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의혹을 다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전체 시중은행들에 대해 채용비리 의혹을 검사했고 당시 신한은행은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신한은행에서도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뒤 김기식 원장이 재검사를 직접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금감원이 신한금융그룹의 채용비리 의혹을 다시 검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재검사를 지시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내일부터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에 대해 1992년부터 25년 동안 전 채용 과정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주로 2015년 이전 채용과 관련한 내용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채용의 적정성과 신고를 통해 접수된 제보건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금감원이 지난해 말 시중은행들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을 검사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신한은행을 포함한 11개 시중은행에 대한 채용 비리를 검사했는데요. 당시 신한은행에서는 채용 비리가 적발되지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재검사를 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김기식 원장의 지시로 다시 검사에 들어가게 됐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 신한은행 경영진들의 자녀가 특혜 채용됐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김 원장이 재검사를 지시했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일종의 물타기 차원의 검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이렇게 금감원이 갑자기 재검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신한은행은 좀 당황스럽긴 하겠어요. 네, 일단 신한금융 측에서는 채용과 관련해 점수 조작 등 특혜는 없었다는 반응입니다. 특혜 채용이 있었다면 지난해 말 금감원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았겠느냐는 게 주장인데요.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임직원 자녀가 신한금융에 다니는 건 맞지만 채용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채용비리 의혹에 오른 직원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차남과 한동우 전 신한금융 회장의 아들 등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경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이같이 밝히면서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쉬게 돼 아이들을 돌보는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내년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 종료 직전 정치자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유럽으로 외유를 떠났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원장이 지난 2016년 5월 독일을 거쳐 네덜란드 등으로 외유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일정에도 여비서 김모 씨가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정치자금 사용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문의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해당 여비서는 출장 과제를 기획했기 때문에 동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삼성 SDI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명령을 받은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기관 투자자에게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SDI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5,800억 원에 처분한다며 방식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블록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식 매각이 성사되면 삼성그룹 내 순환 출자골이 7개 가운데 3개가 해소돼 4개만 남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외신팀 이승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최근 트럼프와 시진핑 모두 유화적 메시지를 드러내면서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시진핑 주석도 서로를 친구라고 칭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려가 줄어든 것으로 보여 대외 개방 확대 메시지를 전한 시진핑 주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환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관세 인하와 지식 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국의 이해에 감사한다며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상처 없이 끝날 것이며 함께 위대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네, 이 기자 한편 오늘 페이스북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데 의회 증언에 참석한 마크 저커버그 CEO 의원들의 질문에 잘 대처했나 보네요. 네, 의회 청문회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차분하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Overall, I do think that these issues around information access are challenging. Data privacy and foreign interference in elections are certainly topics that we have discussed at the board meeting. These are some of the biggest issues that the company has faced, and we feel a huge responsibility to get these right. 준비를 많이 했는지 대답하는 모습도 당당해는 보입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준다고요? 페이스북이 사태 수습을 위해 내놓은 대책인데요. 포상금 규모는 최대 4만 달러, 우리 돈 4,200만 원에 달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소셜미디어 업체가 직접 포상금을 내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신고되면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앱을 폐쇄하거나 소송까지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세계 소식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북한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어제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우리나라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입법과 국가직 인사, 예산 결산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데요. 이 남북 정상회담과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대외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에 대한 국제적 제재 방안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가 무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와 관련해 조사 결의안 표결에 들어갔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의가 무산됐다고 전했습니다. 결의안 채택이 부결됨에 따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시리아를 겨냥해 독자 응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에 들어간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늘 오전 외교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북핵 문제 등 양국 주요 외교 현안을 논의합니다. 고노 외상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중일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또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만나 남북 정상회담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청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외무상의 방한은 지난 2015년 12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방한 이후 2년 4개월 만인데요. 재팬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본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선원 3명이 지난달 26일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됐는데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적들은 인질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나 현지 대사관에 대책반을 꾸리고 선사와 함께 인질 석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디 우리 선원 3명 모두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시각색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가 10년 만에 또 바뀌게 됩니다. 광화문 광장을 지금보다 3.7배가량 대폭 늘린다는 게 핵심인데 차로가 줄어드는 만큼 교통대책이 관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광화문 일대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네, 크게 역사광장과 시민광장 두 가지 형태로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우선 광화문 앞을 가로지르는 차로에 역사광장이 조성됩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백성과 만나던 월대가 복원되고 해태상도 원래 있던 위치에 세워집니다. 또 차도에 둘러싸인 시민광장은 세종문화 앞까지 확장됩니다. 이렇게 되면 광화문 광장 규모는 지금보다 3.7배 넓어집니다. 그런데 조 기자, 당장 교통체증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종대로가 10차선에서 6차선으로 줄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행량은 전보다 3분의 1로 줄어드는데요. 서울시는 인근 우회로를 확보해 차량 흐름을 분산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40km로 낮추는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5,000대가 넘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심 항복판 도로를 줄이려는 만큼 교통난은 불가피합니다. 또 넓어진 광장 면적만큼이나 대형 시위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부 시위 세력이 알박기로 자리 잡고 목소리를 높이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죠? 네, 현재 광화문 광장은 10년 전인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기에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당시 700억 넘는 그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번 확장 공사 1,000억 원가량 투입됩니다. 물론 찾기를 줄이고 걷기 좋은 광장을 만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다만 국정 과제란 이유로 10년 만에 더 많은 재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만큼 재원 낭비란 지적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최근 분양가가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19살 당첨자가 나와서 논란이 됐었죠. 이 특별공급이 금수저들의 증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을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생활경제부 위정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 기자, 네. 정부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죠? 네,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 청약이 중단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과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모두 일반 공급으로 분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 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로 국한이 됐었습니다. 다만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문턱을 높이고 나온 이유 아무래도 최근의 논란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원래 특별공급은 이 사회 소외계층이나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등 이렇게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대상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최근 DH자의 개포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소위 말해 이 금수저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특별 공급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 수억 원으로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미성년자와 신혼부부들이 당첨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 기회는 확대될 테지만 한편으로는 갑자기 청약 제도가 바뀌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 특별 공급을 준비하던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새 아파트에서 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겁니다. 투기 가열 지역인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권에서는 소형 아파트만 해도 분양가가 9억이 넘고요. 비강남권에서도 9억 원 이상인 곳이 많습니다. 이 9억 원 이상을 고가주택으로 규정하기에는 새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올라서 이번 제도 개편에 현실적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이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새 아파트를 구상 중인 가족의 경우에는 이 구성원이 많더라도 9억 원 이하 비좁은 아파트에 들어가야 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대상자 범위의 적정성이나 추천 기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이 대상자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 기자에게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시각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증시를 짓눌러 온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가 점차 거치자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하락 반전했습니다. 지금 무역 갈등을 빚던 중국과 미국의 화해 모드로 인해서 오전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거래일 만에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도 순매수로 지수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기관만 홀로 팔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사흘째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가는데 외국인 기관만 홀로 팔아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최정한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 SDI가 삼성물산 주식 404만여 주를 매각을 했다 이런 소식에 이제 오늘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이 SDI를 시작으로 해서 순환출자 고려 해소에 나선 가운데 이후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향후 삼성그룹 내 지배구조 변화, 삼성 SDI를 포함해서 삼성그룹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번 매각은 공정거래위원회 명령대로 8월 26일까지 좀 진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좀 조기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조기 매각은 지배구조 개편에 좀 속도를 내겠다는 좀 의중이 담긴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은 매각 통보를 받은 이런 삼성 SDI 보유 주식 외에도 삼성전기나 삼성화재 등이 가진 삼성물산 지분을 좀 정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이미 지배구조 개편에 좀 나섰고 시장의 관심이 좀 삼성에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배구조 문제에 적극적인 김기식 감독원장이 좀 취임한 것도 그렇고요.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삼성물산을 포함한 계열사들이 주가 상승 기회가 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삼성 SDI가 삼성물산 보유 지분 매각도 목적을 순환출자 해소 및 투자 재원 확보라고 봤는데요. 삼성이 잔여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삼성물산 지분 좀 해소를 한다면요. 삼성전기가 2.6% 그리고 삼성화재가 1.4%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삼성물산 이런 지분 해소로 인해서 역시나 투자 재원과 그리고 배당을 위한 현금 확보 투자 포인트가 좀 유효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좀 삼성물산이 좀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장기적으로 이 순환출자 해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주사로 올라서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좀 사들이게 된다면 어떤 이 지주회사로서의 역할과 함께 삼성물산 자회사 가치가 부각돼서 장기적으로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인터넷 포털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다산 신도시가 하루 종일 걸려 있었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과 택배 기사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택배 대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슨 사연인지 오세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택배 상자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주민들이 배송된 물건을 찾느라 우왕좌왕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이 아파트 단지엔 지난달 중순부터 지상으로는 택배 차량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택배 차량들도 되게 많이 다니고 후진하면서 사고 나는 일이 있으면서 지난달 초 주변 아파트 단지 안에서 후진하던 택배차에 어린이가 다치면서 이 일대 아파트들이 차량 출입을 막고 나섰습니다.
택배차를 정문에 세우고 손수레로 직접 배달해달라고 요구하라는 공고문까지 나오면서 주민들이 택배기사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단지가 크다 보니까 가까운 데는 어느 정도 배송하겠지만 저 안쪽 먼 곳까지는 배달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택배업체들의 미흡한 대응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이제 역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안전 관련해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제대로 된 답도 못 받고 한 달 넘게 계속 이제 요청을 하다가 무인 택배함이 있긴 하지만 각 동에 최대 24개만 넣을 수 있고 신선식품이나 부피가 큰 물건은 넣을 수 없습니다. 결국 몇몇 택배 회사들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높이가 낮은 화물차를 투입해 배송을 시작했지만 일부 택배 회사들은 작은 차로는 여러 번 배송을 해야 해 이익이 나지 않는다며 배송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법은 그 회사에서 찾아야죠. 여기는 그 배송을 해서 보내보려고 하면 탑을 깎든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아파트 주민과 택배업체 간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여론까지 합세한 갈등만 커지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방안에 찬반 대립이 이뤄졌었죠. 한쪽에서는 하루 더 쉬자,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었는데요. 결국 정부에선 올해 어버이날은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인표 생활경제 큐레이터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5월 8일을 이제 쉬는 어버이날로 만들자.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2012년 18대, 2017년 19대 두 번에 걸쳐서 대선 후보 시절에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어버이날을 공휴일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작년에 SNS에 게재한 글을 한번 보면 효도하는 정부를 다짐한다.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 가정의 달에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만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이 아니어서 죄송한 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왔던 그런 이슈였네요. 네네. 물론 이제 때 아닌 황금 연휴를 반길 수도 있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네. 당장 이제 상인들은 매출이 반토막 날 것이다 이렇게 걱정 많은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봤더니 관련 글이 한 136개 정도 있었는데요. 많이 올라왔네요. 자영업자들의 볼멘 소리가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네.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죽으란 소리냐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럴 거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합쳐달라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만큼 자영업자들한테 공휴일이 늘어나는 건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임시 공휴일을 지정을 했을 때 내수진작 효과가 크다 이런 분석도 나오긴 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내수진적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관광지나 일부 서비스 업종이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좀 국한된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연휴가 길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서 네. 국내에서 소비하는 돈보다 해외에서 나가서 쓰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과거 같은 내수 진작 효과는 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쉴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나 비정규직 서비스 종사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되고요. 제일 또 우려되는 건 특히 자영업자 매출 부분인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3분의 1, 크게는 반토막이 난다. 그래서 경제적인 타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육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납품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장인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만약에 공휴일이 되면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휴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육아 대란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임시 공휴일뿐만 아니라 공휴일의 전반적인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정부에서는 올해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는데 네. 그래도 내년 이후에는 가능성이 있게끔 여지를 남겨뒀거든요. 네, 과연 내년에는 네, 지정이 공휴일 될까요? 지정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를 거치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다음에 관보에 게재만 하게 되면 절차는 끝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텐데요. 네. 과거부터 강한 의지를 보여왔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 문제라든지 대기업 납품 문제, 자영업체
문제들, 그다음에 내수 진작 효과 여부 등을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신중한 검토 후에 조심스러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이인표 생활경제 큐레이터와 함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된 논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얘기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